왜 아빠가 날 죽이려 했어? 병실에 울려 퍼진 아들의 절규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간 의식불명 상태였던 준호가 마침내 깨어났지만 그 첫마디가 이런 말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 성수는 창백해진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뭔가 끔찍한 진실이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55세이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큰아들이 깨어나면서 밝혀진 우리 가족의 끔찍한 비밀 말이에요. 저는 20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준호를 낳았고 전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 후 지금의 남편 성수를 만나 재혼했고 후에 둘째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12살 차이가 나지만 준호가 동생을 정말 친동생처럼 예뻐했어요. 민수도 형을 무척 따랐고요. 성수는 처음에 준호를 친아들처럼 아껴줬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새아버지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고 저희는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어요.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할 때까지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성수의 어머니인 시어머니도 겉으로는 준호를 잘 대해주셨고요. 준호는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고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월급의 일부를 항상 집에 가져다 주며 엄마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성수도 그런 준호를 기특해 했습니다. 특히 민수에 대한 준호의 애정은 각별했어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형이 직접 숙제를 봐주고 놀아주고 용돈도 주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준호가 직접 책가방을 사주기도 했어요. 우리 민수는 형이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든든한 형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도 형을 정말 좋아했어요. 형 하면서 항상 따라다녔고 친구들에게도 우리 형은 정말 멋있어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둘의 관계를 보면 정말 혈육보다 더 끈끈해 보였어요. 그런데 3년 전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성수가 갑자기 준호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우리 둘이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도 하고 바람도 쐬자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아버지와의 시간을 좋아했기 때문에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그 무렵 성수가 좀 이상했어요.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밤에 혼자 전화 통화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누구와 통화해? 라고 물어보면 회사 일이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가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준호도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며칠 전에 저에게 엄마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는데 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중년 남성들이 다 그런 시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드라이브를 가기 전에 성수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간단히 입고 나갔을 텐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저에게 와서 갑자기 미영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웠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했더니 그냥 평소에 말 못했던 걸 해보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뭔가 어색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준호와 성수가 나간 후 민수가 엄마 아빠랑 형 어디 간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드라이브 간다고 했어라고 답하니까 저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도 둘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저녁 시간 전에는 꼭 들어왔는데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에 성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준호 전화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수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형이랑 아빠 왜 안 와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도 점점 불안해졌지만 괜찮을 거야. 조금 늦는 것 뿐이야 라고 달랬어요. 밤 11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급히 민수를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성수는 가벼운 외상만 입고 의식이 있었는데 준호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성수의 이마에 작은 상처가 있었고 팔에 깁스를 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다급하게 물어보니까 성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여보.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멧돼지가 뛰어나와서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혔어. 내가 운전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는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준호가 괜찮을까? 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수술은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와 성수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성수는 계속 내 잘못이야 라고 중얼거렸고 저는 준호가 무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뇌 손상이 심합니다.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성수도 벽에 기대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제발. 다음 날 민수가 병원에 왔을 때 형의 모습을 보고 크게 울었어요. 형, 깨어나, 형. 하면서 준호의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준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죠. 그 3년 동안 저는 거의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침 일찍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병원에 와서 밤늦게까지 준호 곁에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책도 읽어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왔어.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더라. 내가 좋아하던 벚꽃도 피었어. 빨리 일어나서 같이 보러 가자. 오늘 민수가 시험 잘 봤대. 내가 없어서 공부에 집중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우리 민수가 형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 봐. 형이 깨어나면 얼마나 기뻐할까? 아빠도 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 매일 자책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서 괜찮다고 말해줘. 하지만 아무리 말을 걸어도 준호는 반응이 없었어요. 다만 가끔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눈꺼풀이 떨리는 것 같기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형이 의식을 잃은 후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활발하고 밝던 아이가 조용해지고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줄어들었어요. 민수야, 친구들이랑 놀러 가지 그래? 하면 형이 아픈데 어떻게 놀러 가요? 라고 했어요. 주말마다 병원에 와서 형 손을 잡고 형, 빨리 깨어나. 형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같이 게임도 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어 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제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 아이의 사고가 온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성수도 처음에는 자주 병원에 왔어요. 준호 침대 옆에 앉아서 준호야, 아빠야.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눈물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매일 왔다가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왔어요. 제가 당신도 준호 아버지인데 좀 더 자주 와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나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회사 일도 바쁘고 라며 고개를 돌리곤 했어요. 사실 성수의 태도 변화가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어색해지더라고요. 준호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요즘 준호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하시던데. 이런 말을 하면 그래? 그렇구나 하고 대답하지만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준호가 깨어나면 어디로 여행을 갈까? 라고 했더니 성수가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투가 뭔가 포기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미영아, 너무 병원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집안일도 좀 해라. 민수도 챙겨야지. 준호는 이미 글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준호는 살아있어요. 언젠가는 깨어날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좋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 겉으로는 준호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준호가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특히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추석이나 설날에 친척들이 모이면 다들 준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준호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 시어머니의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준호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건가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께 계속 물어보고 인터넷에서 뇌손상 환자, 회복 사례들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습니다. 선생님, 다른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법은 없을까요? 어머님,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의지력과 가족의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 냄새를 맡게 해주기도 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준호가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그 음식들의 냄새를 병실에 가져다 놓곤 했습니다. 그가 즐겨 듣던 노래도 계속 틀어줬어요. 발라드부터 록 음악까지 준호의 휴대폰에서 플레이리스트를 찾아서 매일 들려줬습니다. 혹시라도 들리면 반응할까 싶어서요. 민수도 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병원에 와서 형, 내가 상 받았어. 형이 깨어나면 같이 기뻐하자라고 했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가져와서 형, 이 친구들이 형 빨리 깨어나기를 기다린대라고 말해줬어요. 어느 날은 민수가 직접 편지를 써서 준호에게 읽어줬어요. 형에게, 형, 나야 민수. 형이 없는 지 벌써 2년이 넘었어. 처음에는 형이 금방 깨어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할 거야. 형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거든. 형이 없으면 나는 진짜 외로워. 빨리 깨어나서 나랑 같이 놀자. 사랑해, 형. 그 편지를 읽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옆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수와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어요. 민수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민수야,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지 마라. 내 인생도 중요해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특히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성수가 민수야, 이제 대학 준비에만 집중해라. 형 걱정은 엄마가 하니까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니에요. 형이 깨어나야 제가 대학 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준호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형을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3년째 되던 해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성수의 행동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고 전화 받는 것을 꺼려했어요.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고 술을 마시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하지만 성수의 표정은 단순히 바쁜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집으로 오는 이상한 전화들이었어요. 성수가 없을 때 집 전화가 오면 성수 씨 계세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죄송한데 성수 씨 언제 들어오세요? 약속이 있었는데.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냥 사업 관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투가 뭔가 위협적이었어요. 성수에게 물어보면 그냥 회사 사람들이야 라고 했지만 성수가 다니는 회사는 일반 직장이었는데 왜 이런 전화가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는 성수가 갑자기 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가계부는 제가 다 관리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할게라고 하면서 가져갔어요. 여보, 우리 집 재정 상황 어떤지 알고 싶어요. 왜?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그래도 제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준호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건 보험으로 다 처리되고 있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보험 서류 같은 것도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은행 통장도 성수가 따로 관리했거든요. 네 번째는 시어머니의 이상한 질문들이었어요. 미영아, 준호가 혹시 재산 같은 거 있니? 재산이요? 준호가 뭔 재산이 있겠어요. 월급쟁이인데. 아니야, 그냥 보험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보험은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들어주는 거.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이런 대화가 몇 번 반복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준호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섯 번째는 성수가 준호의 병실에 올 때마다 유독 의료진들과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못 들었지만 간호사분이 아버지가 환자 상태에 대해 자주 묻네요. 특히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회복되면 좋겠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얘기를 자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섯 번째는 준호의 개인 물품들에 대한 성수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 준호 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성수가 아직 정리하지 마. 준호가 깨어날 때까지 그대로 두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는 너무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씩 정리하자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계속 바뀌는 게 이상했어요. 일곱 번째는 민수와 성수의 관계였어요. 예전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좋았는데 준호 사고 후로는 어딘지 어색해졌어요. 민수가 형 이야기를 하면 성수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빠, 형이 깨어나면 우리 가족여행 가요. 응, 그래. 형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글쎄, 성수의 반응이 너무 시큰둥해서 민수도 눈치를 채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형이 깨어나는 거 싫어하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성수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언제부턴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거나 아예 밖으로 나가서 받곤 했어요. 누구 전화야? 라고 물어보면 회사 사람이라고 했지만 회사 전화를 왜 그렇게 숨어서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홉 번째는 성수의 수면 패턴이었어요. 밤에 자다가 자주 깨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깨면 한참 뒤척이거나 아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곤 했어요. 여보, 잠 못 자?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무슨 걱정 있어?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성수의 표정을 보면 뭔가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열 번째는 가장 이상했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성수가 갑자기 준호 보험 때문에 서류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보험이요? 생명보험. 회사에서 들어준 거 말고 따로 들어둔 게 있어. 언제 들었어요? 저는 모르는데요. 아, 예전에 들어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얼마나 되는 보험이에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이상했어요. 제가 모르는 보험이 있다니, 그것도 생명보험을. 보통 이런 중요한 일은 부부가 상의해서 하는 건데, 왜 저 몰래 한 걸까요? 그런 의문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던 중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에 가서 준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민수가 대학교 1학년이 된 얘기, 요즘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형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준호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3년 동안 수도 없이 움직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가 실망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손가락이 분명히 움직였어요. 준호야, 준호야. 저는 흥분해서 간호사를 불렀고 곧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에 의식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성수와 민수, 시어머니가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민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도 다행이다, 다행이야라고 하셨어요. 성수는 기뻐하긴 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며칠 후 준호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뜨고 저를 알아봤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엄마라고 첫 마디를 했을 때 저는 3년간 쌓였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하지만 준호가 깨어나서 한두 번째 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왜 아빠가 날 죽이려 했어? 그 순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성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시어머니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막 깨어났으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고 나면 기억이 정리될 거예요 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날 아빠가 이상했어요. 드라이브를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계속 한적한 곳으로만 가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핸들을 확 꺾으면서 가드레일 쪽으로 돌진하려고 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핸들을 잡았는데 이 말을 들은 성수는 펄쩍 뛰었어요. 준호야,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멧돼지 같은 건 없었어요. 아빠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핸들을 잡으니까 왜 방해해? 라고 소리쳤어요.
성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사고 나기 직전에 아빠가 미안하다, 준호야. 하지만 이게 가족을 위한 길이야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 성수가 일부러?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준호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성수도 3년 동안 한결같이 멧돼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퇴원 수속을 밟을 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보험 서류를 정리하는데 성수가 유독 신경질적으로 굴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서류를 빼앗듯이 가져갔어요. 평소 같으면 저에게 맡겼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할 때도 저를 자리에서 내보냈어요. 복잡한 얘기니까 나 혼자 하는 게 낫겠어라고 하면서요. 준호가 집에 온 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3년 만에 집에 돌아온 준호는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성수를 볼 때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수하고만 대화하려고 했어요. 민수야, 형이 없는 동안 많이 컸구나. 대학 생활은 어때? 형? 정말 보고 싶었어. 형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웠어. 민수는 형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했어요. 종일 형 곁에 붙어 있었고 3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성수가 준호에게 말을 걸어도 준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뭘 좀 사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사 그만두고 좀 쉬어라. 건강이 더 중요해. 혼자 결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성수도 점점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준호가 갑자기 가족 돈 관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엄마, 우리 집 재정 상황이 어때요? 제가 3년 동안 병원비가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성수가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아버지가 다 알아서 했어. 하지만 준호는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도 제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컸는데. 알아서 뭐하게. 집안일은 어른들이 하는 거야. 성수의 반응이 과민했어요.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민수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민수야, 너는 우리 가족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민수는 어리둥절해하며 무슨 소리야, 형? 우리 가족이 왜 이상해? 아니야, 그냥 3년 동안 많은 걸 생각해 봤거든. 가족이라는 게 뭔지. 형, 무슨 이상한 생각하지 마.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야. 준호는 그래, 그렇지라고 넘어갔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시어머니의 태도도 이상했어요. 준호가 깨어난 걸 기뻐하긴 했지만 어딘지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준호야,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다행히 깨어났으니까. 그런데 자꾸 성수에게 준호가 기억을 다 찾은 것 같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사고 후유증이 있을까 봐서.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성수의 밤잠도 더욱 심해졌어요. 준호가 집에 온 후로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새벽에 자다가 깨서 뒤척이고 가끔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했어요.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 별일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라고 했지만 표정을 보면 뭔가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준호가 혼자 어디를 다녀온 일이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사고 현장에 다녀왔어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런 데를 가서 마음만 아프게 해? 라고 했더니
기억을 되찾고 싶어서요라고 했어요. 뭔 기억?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준호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준호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저 혼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와 성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준호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전 그날 일을 정확히 기억해요. 아빠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이유도 알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준호야? 아빠가 왜 그런 일을?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사고 나기 전에 아빠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어요.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생명보험을 들어주시면서 혹시 모르니까라고 하셨거든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생명보험? 그런 게 있었어? 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꽤 큰 금액으로요. 아빠가 수익자로 되어 있고요. 그 순간 뭔가 끔찍한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설마, 정말 설마. 준호야, 너 정말 확실한 거야? 네, 엄마.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제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아빠가 하신 말이에요. 무슨 말? 미안하다, 준호야. 하지만 이게 가족을 위한 길이야. 민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성수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요? 아무리 재혼한 사이라지만 20년 가까이 아들처럼 키운 준호를 정말로 엄마 그리고 할머니도 아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네,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아빠와 할머니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민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말들을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시어머니까지? 정말 우리 가족이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인가요? 그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혹시 준호가 사고 후유증으로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의문점들이 떠올랐어요. 왜 성수는 병원비 처리를 저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왜 시어머니는 자꾸 준호의 기억에 대해 걱정하셨을까? 왜 성수는 준호가 깨어난 후 불안해하시는 걸까? 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성수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통화 기록을 보니까 정말 이상한 번호들이 많았어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있었고 문자도 많이 와 있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약속한 날짜가 벌써 지났잖아. 이자라도 좀 갚아라. 아니면 정말 가만 안 둔다. 마지막 경고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성수가 빚을 지고 있구나.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성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우리 집에 빚이 있어요? 성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당신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들이 와 있던데. 그러자 성수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내 핸드폰을 왜 봤어? 그런 게 어디 있어? 평소에 온순하던 성수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빚이 있는 거예요? 성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금 있어. 하지만 곧 해결될 거야 라고 했어요. 얼마나 돼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그 태도를 보니까 준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성수에게 뭔가 큰 비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준호를 상상하기도 싫은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성수가 출근한 사이에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거든요. 그리고 성수의 서재 책상 깊숙한 곳에서
충격적인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주식계좌 내역서였는데 손실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5억 원이 넘는 손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빌린 대출 서류들도 있었고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준호 명의의 생명보험 증서였어요. 5억 원짜리 보험이었고 수익자는 성수로 되어 있었어요. 가입일자를 보니까 사고 나기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성수는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그걸 메우기 위해 준호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제가 이런 추측만으로 성수를 몰아붙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호와 상의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조사해보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준호는 엄마, 저도 생각해둔 게 있어요 라고 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요. 블랙박스? 네, 아빠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확인하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블랙박스가 어디 있느냐는 거였어요. 사고 난 차는 폐차장에 가 있을 텐데 3년이나 지난 지금 블랙박스가 남아 있을까요? 저희는 당시 사고를 처리했던 경찰서에 연락해 봤어요. 다행히 담당 경찰관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단순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파일은 보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저와 준호는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관분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상에는 성수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가드레일 쪽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멧돼지 같은 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준호가 급하게 핸들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상하네요. 경찰관분이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이 영상을 못 봤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알고 보니까 당시에 성수가 블랙박스가 고장났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경찰도 영상 확인을 하지 않고 성수의 진술만 믿고 사고를 처리한 거였죠.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어요. 성수의 빚 문제, 준호의 생명보험,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성수와 마주 앉았어요. 준호도 함께 있었고요. 여보,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성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뭘 안다는 거야? 당신이 준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요. 그 순간 성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준호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성수는 한참을 울더니 모든 걸 털어놨어요. 주식과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것, 사채업자들의 협박, 그리고 준호의 보험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계획까지. 하지만 준호는 내 아들이기도 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사채업자들이 민수까지 위협하고 나는 미치겠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성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잖아. 민수는 내 피를 나눈 진짜 아들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분노했어요. 20년 가까이 키운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핏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준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신 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성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이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신 거예요. 저희 대화를 다 들으셨나 봐요. 이제 다 끝났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말해야겠다. 어머니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 알고 있었어. 성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나도 다 봤거든. 그리고 시어머니가 준호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민수가 더 소중해. 민수는 우리 진짜 핏줄이니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미안하다, 준호야. 하지만 혈육이라는 건 달라. 너도 나중에 커서 자식을 낳으면 알게 될 거야.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20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런 이유로 준호를 희생시키려고 했다니. 그럼 민수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민수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서 있었어요. 저희 대화를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민수야, 형이 왜 울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왜 그런 표정이에요? 준호가 민수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자신이 사실은 배다른 형이라는 것,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할머니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민수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형은 진짜 제 형이고 아빠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증거들을 보여주자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더니 성수에게 소리쳤어요. 아빠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형을 죽이려고 했어요? 성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제가 있어서 형이 죽을 뻔한 거예요? 제가 아빠 친아들이라서? 민수는 준호를 붙잡고 울었어요.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형은 저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준호도 민수를 안아주면서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그리고 너는 내 진짜 동생이야. 핏줄이 어떻든 상관없어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저 순수한 형제애를 어떻게 핏줄 따위로 나눌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성수에게 말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용서해줘. 용서? 당신이 준호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즉시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그리고 성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고요. 며칠 후 성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시어머니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성수의 도박빚, 준호의 생명보험, 그리고 고의적인 교통사고까지. 성수는 결국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민수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고 할머니도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계속 민수를 위로해주고 돌봐줬어요. 민수야, 우리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은 핏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느냐로 결정되는 거야.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저와 준호, 민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준호가 빨리 직장을 구했고 저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계속 내가 내 진짜 동생이고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해주면서
점점 회복되었어요. 지금 민수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고 성격도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준호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고 자주 말해요. 준호도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혈연 관계가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성수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가끔 편지가 오는데 후회한다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편지를 읽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게 끝났거든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성수가 감옥에 가고 저희가 집을 나온 후 혼자 살기 어려워지셔서요. 가끔 민수가 안부를 묻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 가족은 작지만 따뜻해요. 준호와 민수는 정말 좋은 형제가 되었고 저는 두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특히 준호가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민수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껴주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혈연이 가족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이제 확실히 알아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진정한 사랑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점이에요. 준호와 민수를 보면서 저는 매일 그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답니다.